세상의 모든 진실이 드러나기를 바라는 건 아닙니다. 어떤 진실은 이불 속에 조용히 덮여 있기를 바라죠. 말이 없다는 이유로 무언가를 모를 거라 생각했던 한 할머니. 하지만 누구보다 똑똑했고 누구보다 많은 것을 보고 있었던 사람. 그리고 고요한 정원, 무너지는 식탁, 남겨진 앨범. 세상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이야기. 지금 그 이불 속의 고백을 시작합니다. 사연이 시작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다음 이야기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 하남의 단독주택. 봄볕이 유난히도 부드럽게 스며드는 어느 평일 오후였다. 영옥은 마당 한켠 작은 텃밭에서 꽃상추 몇 포기를 솎아내고 있었다. 요 며칠 사이 날씨가 급격히 따뜻해지면서 모종은 훌쩍 자라 있었고 벌써부터 몇몇은 잎이 벌어져 꽃대가 올라올 기세였다. 손끝에 힘을 주어 얇은 줄기를 툭툭 잘라내던 그때 거실 쪽에서 들려오는 낯선 목소리가 그녀의 귀를 스쳤다. 그건 분명 사위 준호의 목소리였다. 외출 전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는 듯했다. 영옥은 고개를 반쯤 들어 거실 창문 쪽을 바라보았다. 창틀 사이로 열어둔 창문 너머 그의 목소리가 좀 더 뚜렷이 들려왔다. 그날 밤 그 사람 미안했어요. 나도 몰랐어요. 이렇게 오래 갈 줄은. 순간 영옥의 손끝이 멈췄다. 상추 이파리가 뚝하고 찢어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그녀는 재빨리 허리를 세우고 귀를 기울였다. 준호의 목소리는 이내 낮아졌고 창문을 닫는 소리와 함께 기척이 사라졌다. 영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고무장갑을 벗어들고 천천히 마루로 향했다. 마루에 걸터 앉아 잠시 땀을 식히는 척하며 그녀는 생각에 잠겼다. 그 사람 그날 밤 미안했어요. 말 하나하나가 뇌리에 박혔다. 준호는 그간 딸 정희와 함께 이 집에서 지내왔다. 딸은 대학 교수로 바쁜 삶을 살고 있었고 손녀 수지는 입시를 앞두고 신경이 예민한 시기였다. 그런 가운데 준호는 늘 헌신적이었다. 정희가 밤늦게까지 일할 때면 저녁을 챙기고 수진의 학원 픽업도 도맡았다. 친절하고 다정한 사위. 적어도 영옥의 눈에는 그렇게 보였다. 그러나 방금 들은 그 통화 한마디는 그간의 신뢰에 균열을 냈다. 그건 우연히 들은 실수라기보다는 뭔가 감춰진 이야기의 편린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영옥은 그런 편린을 외면하지 못하는 성격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부엌으로 들어가 물을 끓였다. 차를 우리기 위한 준비였다. 멀리서 보면 평온해 보이는 집안 풍경이지만 영옥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복잡한 계산이 시작되고 있었다. 그녀는 늘 그랬다. 딸과 사위, 손녀까지 표면적으로는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가정처럼 보였지만 가족이란 틈새를 들여다보면 언제든 균열이 있었고 균열은 결국 금이 가고 금은 어느 순간 무너지는 법이었다. 영옥은 찻잔을 쟁반에 올려놓으며 거실로 향했다. 준호는 소파에 앉아 뉴스 채널을 틀어두고 신문을 넘기고 있었다. 그는 그녀를 향해 미소 지으며 인사했다. 어머님, 일찍 들어오셨네요. 따님은 아직 회의 중이에요. 네, 꽃상추 좀 따느라요. 날이 따뜻하니 모종들이 아주 잘 자라더군요. 영옥은 조용히 그 앞에 찻잔을 내려놓았다. 준호는 감사 인사를 하며 찻잔을 집어들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한 분위기였다. 그러나 영옥의 눈은 그 순간 준호의 셔츠 단추 위로 살짝 비친 붉은 얼룩을 포착했다. 그건 립스틱 자국이었다. 순간 영옥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녀는 이를 감췄다. 대신 자연스럽게 다른 이야기를 꺼냈다. 뉴스에서 떠들썩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얘기였다.
준호는 그 주제에 익숙한 듯 자신의 의견을 내비쳤고 두 사람의 대화는 한동안 겉도는 평온을 유지했다. 그러나 영옥은 단 한순간도 준호의 표정을 놓치지 않았다. 그의 눈동자, 손의 움직임, 그리고 웃음 사이의 미세한 떨림까지 그녀는 모두 기억했다. 그것은 젊은 시절 남편이 외도를 했을 때와 비슷한 촉감이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직감이 이 나이에도 여전히 살아있음을 그녀는 느꼈다. 밤이 되자 정희가 퇴근했고 수지는 방에서 문제집을 펼쳤다. 평범한 하루의 연장선. 그러나 그날 이후 영옥은 조금씩 달라졌다. 준호의 귀가 시간, 외출 횟수, 말투와 행동 하나하나를 기록하기 시작했다. 마치 오래된 수사관처럼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관찰하고 기억하고 정리했다. 그녀는 예전부터 그런 사람이었다. 말보다 시선으로 사람을 읽는 법을 익힌 여인이었다. 오래전 아무도 몰랐던 그녀의 비밀이 지금의 그녀를 지탱해주고 있었다. 그 비밀은 너무 오래되어 녹슨 철문처럼 굳어 있었지만 사위의 작은 균열이 그 문을 다시 삐걱거리게 만들었다. 그날 밤 영옥은 자신의 방으로 들어와 책상 서랍을 열었다. 거기엔 오래된 가족 앨범이 한 권 놓여 있었다. 그녀는 그 앨범을 꺼내 조심스럽게 페이지를 넘겼다. 사진 속의 사람들은 모두 웃고 있었고 시간은 그 사진들을 노랗게 바래게 만들었다. 그녀는 마지막 장쯤에 끼워진 흑백 사진 한 장을 꺼냈다. 낯선 남자와 젊은 시절의 자신이 함께 찍힌 사진이었다. 그것은 정희가 태어나기 몇 해 전 그녀가 한때 사랑했던 남자와의 사진이었다. 그 남자와는 결혼하지 않았다. 함께 살았던 몇 달 동안 그녀는 세상의 따가운 시선과 싸워야 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지금까지 누구에게도 말한 적이 없었다. 영옥은 사진을 가만히 바라보다 조용히 속삭였다. 누군가를 속이고 살아가는 건 결국 자기 자신에게 벌을 주는 일이더군요. 밖에서는 봄밤에 찬 공기가 유리창에 닿아 맺혔고 집안의 공기마저 조금 차가워지는 듯했다. 그러나 영옥의 마음은 오히려 차분해졌다. 그녀는 다시 앨범을 덮고 침대 머리맡에 내려놓았다. 영옥은 화단에 뿌려놓았던 거름을 마저 정리한 후 정원 한켠에 놓인 작은 벤치에 앉아 땀을 닦았습니다. 지난밤 사위 준호의 수상한 전화 통화 이후 그녀의 마음속에는 계속해서 찜찜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무심한 듯 스쳐갔던 그 목소리, 그리고 짧지만 의미심장했던 말 한마디. 그날 밤 그 사람 미안했어요. 뇌리를 떠나지 않는 그 한 문장에 영옥은 단순한 불륜의 낌새를 넘는 무언가를 감지한 듯 했습니다. 딸 미정과 손녀 수진을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해졌고 그저 넘어가도 되는 일인지 여러 번 자문했지만 속은 점점 바스러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영옥은 오랜만에 안방 장롱 안 깊숙이 넣어둔 앨범 박스를 꺼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기분을 전환해 보려는 의도였습니다. 딸아이의 유년 시절, 남편이 살아계셨을 적, 가족의 소소한 일상들이 담긴 사진들을 꺼내며 미소를 머금으려 했던 것이지요. 하지만 몇 장을 넘기다가 그녀는 어느새 오래전의 흑백 사진 앞에서 손을 멈추었습니다. 그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영옥과 한 남자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허름한 고시원 벽 앞 희미한 조명 아래 앉은 두 사람. 남자의 얼굴은 또렷했지만 이름은 이제 흐릿해져만 가는 기억 저편에 있었습니다. 다만 한때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었던 존재라는 사실은 확실했습니다. 그 남자 정철. 남편이 알지 못했던 그리고 딸에게도 결코 말할 수 없었던 시절의 동거인이자 그녀의 첫사랑이었습니다. 영옥은 조심스럽게 사진을 꺼내어
가슴께 품고는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입안에서 맴도는 말. 정철 씨, 아직도 잘 살고 계시려나. 그녀는 소리를 내지 않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앨범 안에는 그와 함께한 흔적이 더 있었습니다. 낡은 영화표, 짧은 편지, 그리고 그가 그녀에게 처음 써준 시 한 편. 모두 세월의 때가 덕지덕지 묻어 있었지만 영옥에게는 여전히 날 것의 기억이었습니다. 그와의 관계는 짧고도 치열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선택해야 했던 건 안정이었고 그 선택은 곧 지금의 가정을 만들어준 기반이 되었습니다. 사진을 보며 생각에 잠긴 그때 문득 거실에서 손녀 수진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머니, 뭐 하세요? 저녁 드셔야죠. 영옥은 급히 사진을 앨범 속 깊숙한 곳에 넣고 앨범 박스를 닫았습니다. 그녀는 늘 그렇듯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수진 앞에 섰습니다. 그냥 옛날 앨범 좀 봤어요. 시간 참 빠르네요. 수진은 할머니의 눈빛에서 미묘한 감정을 읽으려 했지만 이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엄마 어릴 때 사진도 있었어요? 그럼. 참 귀엽기도 하고 얄밉기도 했지. 네, 엄마. 수진은 웃음을 터뜨렸고 영옥도 그 웃음에 슬며시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짧은 순간에 그쳤습니다. 다시 표정이 굳으며 그녀의 시선은 앨범 쪽을 향해 잠시 머물렀습니다. 그날 밤 영옥은 미정에게 사위 준호의 최근 행동에 대해 조심스레 물어보았습니다. 준호 씨 요즘은 좀 어때요? 미정은 의아한 표정으로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별일 없어요. 직장에서 일 많다고는 하는데 왜요?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늘 늦는 것 같아 보여서. 아, 그것 때문이세요? 요즘 팀장 맡고 바쁘긴 하죠. 주말에도 나가는 일이 있고 그런데 엄마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영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말이야. 사람이 나이 드니까 별게 다 신경 쓰이고 그런 거지. 미정은 어머니의 눈빛에서 묘한 냄새를 감지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영옥은 거실 커튼을 내리고 불을 끈 뒤 혼자 앉아 앨범 속 사진을 다시 꺼냈습니다. 정철과의 사진을 보며 그녀는 자기도 모르게 말했습니다. 그대는 잊었을까요? 나는 아직도 이불 속에서 가끔 당신을 떠올리곤 해요. 사위 준호의 행동을 파헤치려는 그녀의 움직임은 이 사진과 맞닿아 있었습니다. 묻혀있던 자신의 과거와 지금 마주하고 있는 가족의 현재가 어딘가 묘하게 닮아 있었습니다. 한때 그녀도 거짓말을 했고 숨겼고 속이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침묵이라는 형벌을 자처했지요. 영옥은 사위의 흔적을 쫓으며 점차 자신 속에 묻어두었던 죄책감과 회한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불륜이라는 도덕적 잣대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기만과 침묵,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덮어온 진실을 다시 꺼내 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다음 날 평소와 같이 정원을 돌보는 척하며 사위의 출퇴근 경로를 메모지에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극히 일상적인 동선이었지만 그날 밤 그 사람이라는 말이 터진 이후부터는 모든 것이 의심스러웠습니다. 사위 준호가 가는 곳, 머무는 시간, 입고 나간 셔츠의 색까지 영옥은 그 모든 것을 기억해내기 시작했습니다. 치밀하게 그리고 차분하게 마치 과거의 자신이 다시 살아난 듯한 눈빛으로 말이지요. 제일 먼저 그녀가 찾아낸 건 준호가 말하던 목욕탕의 위치였습니다. 집 근처가 아닌 8km 떨어진 한 호텔 스파 건물. 목욕탕이라는 말에 어울리지 않는 주소였습니다. 그제서야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하루하루가 영옥에겐 사투처럼 흘러갔습니다.
조용히 말없이 그러나 누구보다 선명하게 주변을 보고 듣고 기억했습니다. 마치 그녀의 침묵 속에서 또 하나의 전쟁이 펼쳐지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사위 준호의 셔츠 주머니에서 립스틱 자국이 묻은 손수건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녀는 말없이 그것을 접어 서랍 속에 넣었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영옥은 다시 사진을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편지도 함께 그녀가 정철에게 마지막으로 썼던 하지만 끝내 보내지 못한 편지 속에는 이런 문장이 쓰여 있었습니다. 나는 이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될 거예요. 당신을 선택할 수 없다는 게 아니라 가족이라는 틀에 나를 넣어야만 했어요. 하지만 가끔은 내 안에 있는 당신이 숨을 쉬곤 해요. 그 편지를 다시 읽으며 영옥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사위가 감춘 진실을 파헤치며 나도 내 진실에 다가가는 것 같네요. 어느새 그녀는 거울 속 자신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늙고 주름진 얼굴, 그러나 그 안에 아직도 살아 숨쉬는 과거의 여인. 이제 그녀는 사위의 비밀과 마주하면서 자신의 비밀과도 다시 만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준비는 이 가족 안에서 또 다른 균열을 만들어낼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영옥은 요 며칠 동안 잠을 깊이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 평소 같았으면 저녁 먹고 드라마 한 편을 본 뒤 손녀 수진의 방에서 나오는 잔잔한 피아노 소리를 자장가 삼아 단잠에 들었을 터였다. 그러나 사위 준호의 통화 이후 마음속 깊이 들끓는 무언가가 평온했던 일상을 갈기갈기 찢고 있었다. 그녀는 그날 이후로 준호의 행적을 조용히 관찰하기 시작하였다. 언제 나가고 언제 들어오는지, 퇴근이 늦어진다며 저녁을 거르고 돌아오는 날엔 어떤 표정을 하고 있는지, 심지어 코트에 묻은 향수 냄새도 예전과는 다른 종류라는 걸 알아차렸다. 늦은 밤 거실 창가에 서서 조용히 커튼을 들추는 영옥의 손끝에는 긴장이 맺혀 있었다. 창밖 어둠 속으로 사위의 차가 사라질 때마다 그녀의 가슴도 함께 움푹 꺼졌다. 그는 오늘도 퇴근 후 목욕탕에 들른다고 했지만 그녀는 믿지 않았다. 직감이 말하고 있었다. 이 남자의 발걸음이 거짓을 향하고 있다고. 어느 날은 아예 뒤를 밟았다. 어색하게 머리를 가리고 마트용 쇼핑백을 들고 나온 영옥은 조용히 사위의 차를 따라 택시를 탔다. 준호의 차는 고속도로를 타지 않고 외곽도로를 따라 광교 쪽으로 빠졌다. 도착한 곳은 호텔이었다. 네온 사인이 번쩍이는 그 앞에 멈춰선 사위의 차량에서 그는 익숙하게 로비로 걸어 들어갔다. 영옥은 택시 안에서 입술을 깨물었다. 안으로 들어가진 못했다. 다만 그렇게 거짓이 현실이 되는 순간을 가슴에 새기고 돌아오는 길. 그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아직 증거는 없다. 확실한 걸 손에 넣기 전까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겠다고. 며칠 후 영옥은 우연히 준호의 코트를 세탁기 안에서 꺼내다 이상한 걸 발견했다. 안주머니 안쪽 얇게 접힌 휴지 같은 종이 한 장. 펼쳐보니 고급 레스토랑의 영수증이었다. 두 사람이 먹기엔 과한 금액, 그리고 그 위에 적힌 로즈포 마이 줄리엣라는 문구. 손이 떨렸지만 종이를 조용히 다시 접어 서랍 속 깊이 넣었다. 그날 밤 딸 미영이 야근이라며 늦는다고 연락을 해왔다. 영옥은 오히려 안심했다. 저녁 식사 시간이 가까워졌고 집에는 영옥과 준호 단둘이었다. 그녀는 평소보다 정성껏 식탁을 차렸다. 갈비찜, 나물무침, 된장찌개 그리고 준호가 좋아하는 청포도 주스까지 곁들였다. 준호가 식탁에 앉으며 말했다. 어머님, 오늘 음식 냄새가 아주 좋은데요. 영옥은 미소 지었다.
하지만 눈은 웃고 있지 않았다. 그렇게 자네가 좋아하는 음식 해본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네요. 준호는 머쓱하게 웃으며 수저를 들었다. 식사 내내 영옥은 그를 유심히 관찰했다. 젓가락을 드는 속도, 미간의 미세한 주름, 입가의 떨림 하나까지. 식사가 끝나갈 무렵 영옥이 슬쩍 물었다. 요즘엔 목욕탕 자주 가나 봐요. 몸이 피곤해서 그런가? 준호는 잠시 젓가락질을 멈췄다. 예, 일도 많고 땀도 많이 흘려서요. 그 대답에 영옥은 다시 웃음을 지었다. 그 미소는 어느새 비수처럼 번져 준호의 가슴에 파고들었다. 그는 갑자기 말없이 물컵을 들어 입을 축였다. 준호가 자리를 뜨자 영옥은 남은 식기를 천천히 치우며 중얼거렸다. 거짓말은 혀보다 눈이 먼저 흔들리지. 그날 밤 준호는 뭔가 불안한 듯 평소보다 더 일찍 방에 들어갔다. 영옥은 그 모습까지 조용히 지켜본 후 다시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다. 그녀의 손엔 작고 낡은 수첩이 들려 있었다. 거기엔 요즘 사위의 외출 시간과 경로, 그의 말투, 향수의 종류까지 꼼꼼히 기록돼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영옥은 일부러 늦게 일어나는 척하며 거실에서 소파에 누워 있었다. 준호는 출근 준비를 하며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고 있었고 무심코 외투를 챙겨 나가려다 코트 안쪽 주머니를 더듬었다. 그 순간 그의 손이 미세하게 멈췄다. 뭔가 빠져 있는 걸 알아차린 듯 했다. 영옥은 조용히 눈을 감고 있었지만 귀는 활짝 열려 있었다. 준호는 결국 아무 말 없이 현관문을 닫고 나갔다. 문이 닫힌 순간 영옥은 천천히 눈을 떴다. 깊은 숨을 내쉰 뒤 서랍을 열어 다시 그 종이를 꺼냈다. 고요한 침묵 속 그녀는 중얼거렸다. 이건 시작일 뿐이야. 아직 끝이 아니에요. 그날 오후 딸 미영이 퇴근하고 들어오자 영옥은 조용히 물었다. 요즘 자네 남편 많이 바빠? 미영은 피곤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냥 요즘 회사가 많이 뒤숭숭하대요. 매각 얘기도 있고 그래서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는 것 같더라고요. 영옥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없이 미영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사위가 이런 중요한 이야기를 아내에게 털어놓지 않았다는 사실이 더 큰 문제처럼 느껴졌다. 그날 밤 영옥은 다시 수첩을 꺼내어 다음 문장을 추가로 적었다. 이 사람은 지금 거짓말 위에 삶을 쌓고 있다. 나도 그랬으니 잘 안다. 하지만 그 탑은 언젠가 무너진다. 하루가 다르게 기온이 내려가던 초겨울, 영옥은 느지막이 마당에 나가 감을 따다 거실 한편에 수북이 쌓아두었다. 손녀 수진이 좋아하는 방건실을 만들 요량이었다. 집안에는 따뜻한 전기장판 열기에 감내음이 은은히 배어들고 있었고 그 안은 대조적으로 영옥의 속은 얼음처럼 서늘했다. 그날 저녁 영옥은 일부러 미영과 수진이 모두 늦게 들어올 걸 알고 있었다. 수진은 학교에서 모의 면접이 있고 미영은 본사 회의로 서울까지 다녀온다 했다. 자연스레 남은 건 자신과 준호 둘뿐인 저녁 식탁이었다. 그녀는 오후 내내 천천히 반찬을 준비했다. 묵은지찜에 조기구이, 가지나물과 도라지 무침, 그리고 된장국까지. 평소보다 조용한 부엌에서 칼질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다. 그녀의 마음에도 정리가 필요한 것들이 많았다. 식탁에 앉은 준호는 다소 어색한 얼굴이었다. 언제부턴가 자신을 바라보는 장모의 눈빛이 무언가를 꿰뚫는 듯 날카로워졌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감정의 실체를 직면하기는 두려웠다. 오늘은 어머님 혼자서 준비하신 건가요? 미영이는 바쁘다고 하더니. 영옥은 잔잔한 미소를 지었다. 아이, 내가 뭐 이런 건 잘하지요.
그보다 자네 요즘 바쁜 건 여전하겠지? 준호는 젓가락을 들며 미소로 답했다. 네, 뭐 그렇죠. 이래저래 정신이 없습니다. 영옥은 잠시 숟가락을 들다 말고 준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리고 아주 평범한 톤으로 말을 꺼냈다. 내가 말이지 요즘 이상한 꿈을 자주 꿔요. 꿈에서 어떤 남자가 자꾸 나타나. 말은 없는데 눈빛이 꼭 뭔가 들킨 사람처럼 부들부들 떨고 있지 뭐예요. 준호는 숟가락을 입에 가져다 대려다 멈칫했다. 영옥은 그의 반응을 놓치지 않았다. 사람이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준호 씨? 눈이에요. 거짓말은 입으로 하지만 진실은 눈으로 새어나오거든요. 준호는 애써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다. 어머님, 요즘 드라마 너무 많이 보시는 거 아니세요? 무슨 형사물 같기도 하고. 내가 드라마를 좋아하긴 해도 현실보다 더한 얘기는 못 만들어요. 현실은 아주 기가 막히게 극적이지요. 순간 준호는 눈빛을 돌렸다. 평소 같았으면 쿡쿡 웃으며 받아넘겼을 농담조 대화가 오늘따라 유독 불편하게 느껴졌다. 그는 술잔을 들었다. 어머님, 한 잔 받으시죠. 이럴 때는 따끈한 소주 한 잔이 최고니까요. 영옥은 고개를 저으며 잔을 받지 않았다. 대신 말없이 자신의 찻잔을 들었다. 그녀는 천천히 차를 입에 머금고 삼킨 후 조용히 입을 열었다. 준호 씨, 혹시 내가 자네에게 뭘 본 것 같다는 생각 안 해봤어요? 준호는 웃음기가 사라진 얼굴로 고개를 들었다. 무슨 말씀이신지. 호텔 로비, 붉은 립스틱 자국, 그리고 차 안에서 떨어진 편지. 내가 아무 말도 안 했다고 아무것도 모르는 건 아니에요. 준호는 할 말을 잃은 듯 눈을 깜빡였다. 영옥은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말을 이었다. 난 말이에요. 자네가 어떤 사람인지 지금부터 판단하려는 게 아니에요. 다만 내 딸과 손녀를 지키는 일은 누군가는 해야 하잖아요. 그게 어미고 장모고 할머니니까. 준호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그의 손등에 핏줄이 돋고 술잔은 이미 비워져 있었다. 결국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아직은 정리가 안 돼서 아니, 제가 너무 멀리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옥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단호히 말했다. 이제부터는 선택하세요. 가족과 함께 남을 건지 아니면 지금껏 쌓아온 걸 내려놓을 건지. 둘 다 잡는 일은 없어요. 둘 사이의 대화는 거기서 끝났다. 무거운 공기가 식탁 위에 내려앉았고 남은 음식은 아무도 손을 대지 않았다. 영옥은 조용히 식탁을 정리했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던 준호는 한참을 앉아있다 일어났다. 식탁 옆 영옥의 작은 수첩이 반쯤 열려 있었다. 준호는 그것을 곁눈질로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수첩 위엔 오늘 날짜가 적혀 있었고 그 옆에 간결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이날 침묵은 끝났다. 물론입니다. 늦가을의 바람이 낙엽을 몰아치듯 불어오던 오후였습니다. 영옥은 평소처럼 유리창에 낀 먼지를 닦으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작은 정원에서 노란 국화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고 그 모습을 한참 바라보던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다 지나간 줄 알았는데 아직도 남아 있었네. 그날따라 사위 준호는 퇴근 후에도 귀가하지 않았습니다. 딸은 회식으로 늦는다고 문자 한 줄을 남겼고 손녀 수지는 방 안에서 시험 준비에 몰두하고 있었지요. 집안은 유난히 고요했고 그 정적 속에서 영옥은 뭔가를 결심한 듯 눈을 반짝였습니다. 조금만 더 알아보자.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지. 조심스럽게 현관 옆 신발장을 열어보니 준호의 운동화 한 켤레가 있었습니다. 바닥에 마른 흙이 붙어 있었고 구두솔로 털어내며
영옥은 속으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오늘도 산책은 호텔 앞이었을까? 산도 없이 등산화를 그렇게 닳게 할 수 있을까? 그녀는 장갑을 끼고 조용히 차고로 향했습니다. 준호의 차가 도착한 지 몇 시간 지나 있었지만 아직 차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감시 카메라를 흘끔 보며 조심스럽게 트렁크 손잡이를 당기자 찰칵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트렁크 안은 정돈된 듯 보였지만 구석에 박스 하나가 삐죽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것은 종이 상자였고 테이프가 느슨하게 감겨 있었지요. 영옥은 조심스레 박스를 꺼냈고 그 안에는 편지 봉투들이 정성스레 포개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봉투 중 하나에 적힌 글씨 때문이었습니다. 미라 씨에게 붓펜으로 써내려간 듯한 정성스러운 필체였습니다. 그녀는 눈썹을 찌푸리며 편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종이에서는 향수 냄새가 어렴풋이 풍겼고 편지지 위에는 나긋하고도 도발적인 문장들이 이어졌습니다. 나는 그날 밤 당신의 눈빛을 잊을 수 없어요. 아무 말 없이 손끝으로 전해진 그 떨림, 그건 사랑이었어요. 당신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나 혼자 남겨졌다는 사실이 이렇게 잔인한 걸 그땐 몰랐어요. 편지의 말미에는 준호의 이니셜이 적혀 있었습니다. 영옥은 그 자리에서 몇 분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고 가슴속에서 뭔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상자 속을 더 들춰보았습니다. 편지들 사이에는 모텔 영수증, 사진, 그리고 여행지에서 찍은 폴라로이드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서 준호는 평소와 전혀 다른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가식 없는 웃음, 가벼운 옷차림, 그의 옆에는 짙은 눈썹을 가진 단발머리 여인이 있었지요. 그녀가 미라일까요? 영옥은 상자를 원래대로 조심스럽게 닫고 다시 트렁크에 넣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그러나 그녀의 마음에는 거대한 파문이 일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에 마주 앉은 수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책상 정리하다가 나왔어요. 수진이 내민 것은 낡은 봉투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노란색 띠지로 묶여 있었고 겉면에는 이영옥 귀하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지요. 영옥은 순간적으로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편지는 내가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자 1983년 7월이라는 날짜가 적힌 편지가 나왔습니다. 펜으로 꾹꾹 눌러 쓴 글씨. 그것은 그녀의 첫사랑 정한이 남긴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영옥 씨, 당신과 보낸 인연은 내 인생에서 가장 평온했던 시간이에요. 아이를 지키지 못한 건 결국 내 책임이겠죠. 이제 떠나야겠어요. 당신에게 상처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요.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수지는 아무 말 없이 영옥을 바라보았습니다. 편지를 다 읽고 난 후 영옥은 천천히 수진을 향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건 오래전 이야기란다. 잊어버려도 되는 그런 이야기. 하지만 수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머니, 저는 그냥 할머니가 웃는 얼굴로만 살아오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네요. 저 이 편지 절대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을게요. 영옥은 그 말에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숨겨졌던 진실 하나가 밝혀졌고 사위의 비밀과 나란히 놓인 자신의 과거가 겹쳐지며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밤이 깊어가던 그날 그녀는 다시 옷장 속 깊숙이 숨겨두었던 낡은 앨범을 꺼내었습니다. 그리고 한 장의 사진을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사진 속 그녀는 젊었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정한이 있었지요. 팔짱을 낀 두 사람은 누가 봐도 행복해 보였습니다.
영옥은 그 사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혼잣말을 했습니다. 사람이란 누구나 숨기고 싶은 게 한두 개쯤은 있지요. 그렇죠, 정한 씨. 그리고 창밖을 보았습니다. 아직 낙엽은 다 지지 않았고 바람에 휘날리며 천천히 하나씩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떨어지는 낙엽을 바라보며 다짐하듯 말했습니다. 다음엔 내가 먼저 움직이겠어요. 더는 기다리지 않겠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이전과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외면하거나 모른 척하지 않을 거라는 담담하지만 단호한 빛이었습니다. 긴 침묵 끝에 그녀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싸울 준비를 마친 셈이었습니다. 늦은 밤 영옥은 다시 차 열쇠를 들었다. 주방 조명을 끄고 나오는 그녀의 걸음은 차분했지만 마음속은 수십 가지 말들이 엉켜 있었다. 외투를 입으며 거울 앞에 섰을 때 그녀는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오늘은 끝장을 봐야겠죠. 문을 나선 영옥은 준호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짧은 문장. 단 한 줄. 잠깐 얼굴 좀 봐요. 어디든 좋아요. 놀랍게도 준호는 바로 답장을 보내왔다. 지금 나가도 됩니다. 차에서 기다리겠습니다. 경계심과 회피가 섞인 말투였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영옥은 천천히 골목을 걸어 나갔다. 그 끝에 준호의 은색 SUV가 불을 켠 채 기다리고 있었다. 차 문을 열고 조수석에 앉은 영옥은 한참을 침묵했다. 준호도 말을 꺼내지 않았다. 차 안에는 미지근한 에어컨 바람과 낮게 흐르는 클래식 음악이 어색하게 뒤섞여 있었다. 영옥이 먼저 입을 열었다. 이야기를 좀 해야겠어요. 준호는 핸들 위에 손을 올린 채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 얼굴에는 평소의 미소도 유연한 말투도 없었다. 마치 누군가에게 들킨 아이처럼 불안과 억울함이 묘하게 공존한 표정이었다. 어머님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지 짐작은 해요. 하지만 먼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대체 언제부터였습니까? 영옥은 고개를 숙였다가 천천히 들며 말했다. 너 그날 밤 전화 통화. 정원에서 들었어요. 그 사람 미안했어요 라는 말. 그게 시작이었지요. 준호는 한숨을 길게 내쉬며 손으로 자신의 이마를 문질렀다. 맞습니다. 저 실수했습니다. 아니, 실수라고 하기엔 오래된 일이었어요. 정리한 줄 알았습니다. 영옥은 눈을 감았다가 떴다. 주름 사이로 억눌러왔던 감정이 조심스럽게 얼굴 밖으로 새어나왔다. 준호 씨, 내가 평생 누굴 속이고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당신 마음 조금은 이해합니다. 외로웠겠죠. 집에서는 아내가 바쁘고 딸은 사춘기고 나는 잔소리나 하고. 준호는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봤다. 한참 만에 말했다. 그게 다는 아니에요. 사실은 결혼 전부터 그 사람이 있었습니다. 영옥의 눈썹이 미세하게 떨렸다. 결혼 전? 준호는 눈을 감았다가 떴다. 그녀는 저한텐 첫사랑이었어요. 대학 시절부터 쭉. 그런데 부모님이 반대했고 결국 헤어졌습니다. 그 후에 지연이를 만났고 결혼까지 하게 됐죠. 그런데 몇 년 전 우연히 다시 만나게 된 겁니다. 어떻게 우연히 만났는데요? 출장지 근처 서점에서였습니다. 그녀도 책을 보러 왔고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엔 아무 말 없이 그냥 스쳐 지나갔는데 나중에 그녀가 메모를 남겼어요. 번호와 함께 연락 한 번만 해달라고. 그 말에 영옥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나는 그 여자의 입장도 당신 입장도 이해는 가요. 하지만 당신이 지연이와 수진이에게 준 믿음, 그건 어떤가요? 준호는 고개를 푹 숙였다. 처음엔 그냥 추억이었어요. 그런데 점점 감정이 되살아나더라고요.
그런데도 끝내려고 했습니다. 제가 약했습니다. 지금은 정말로 끝낼 수 있어요. 그 말에 영옥은 고개를 돌려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끝낼 수 있다고요? 그럼 지금 당장 그 여자에게 전화해 보세요. 준호는 잠시 얼어붙은 듯 보였고 이내 핸드폰을 꺼냈다. 번호 목록에서 어떤 이름을 눌렀고 연결음이 울렸다. 여보세요. 나야. 우리 이제 그만하자. 더는 이렇게 못 살 것 같아. 짧은 통화였고 상대방의 반응은 들리지 않았지만 준호는 이를 악물고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고개를 숙였다. 됐습니다. 이젠 정말 끝입니다. 영옥은 한참을 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좋아요. 그 용기 지금은 받아들이겠어요. 하지만 이건 시작이에요. 지연이한테도 말해야 합니다. 선택하세요. 정직하게 살든가 계속 가면을 쓰고 살든가.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말하겠습니다. 이번 주말에 시간을 내서 직접 말하겠습니다. 차 안에는 다시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이전과는 다른 침묵이었다. 숨기고 있던 것들이 폭로된 자리엔 정막 대신 정직함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다. 영옥은 조용히 차 문을 열고 나섰다. 그가 따라 나오려 하자 손으로 그를 말렸다. 혼자 생각 좀 하고 싶어요. 난 이제 돌아갈게요. 밤 공기가 싸늘했다. 그녀는 코트를 여미며 집 방향으로 걸어갔다. 한참을 걷다 문득 멈춰섰다. 눈을 감고 귓가에 다시 그 말이 떠올랐다. 결혼 전부터 그 사람이 있었습니다. 영옥은 조용히 중얼거렸다. 어쩌면 나도 그랬는지도 모르죠. 그 말은 바람처럼 허공에 흩어졌다. 그녀는 천천히 발걸음을 다시 옮겼다. 담담하면서도 가슴이 묘하게 무거웠다. 그러나 동시에 마음 한구석이 비워지는 느낌도 있었다. 주말 아침 하늘은 맑고도 무심했다. 영옥은 거실 창문을 활짝 열어두고 꽃병에 물을 갈았다. 향기 없는 백합 한 송이가 유난히 희게 빛났다. 그녀의 손놀림은 평소보다 천천히 조심스러웠다. 준호는 오늘 모든 것을 말하기로 약속했었다. 영옥은 그의 결심을 믿기로 했다. 적어도 어젯밤 그가 보였던 눈빛만큼은 진심이었으니까. 딸 지연은 아무것도 모른 채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라디오에서는 여느 때처럼 잔잔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있었고 수지는 자신의 방에서 조용히 책장을 넘기고 있었다. 영옥은 부엌 입구에 서서 딸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바쁜 손길, 익숙한 자세, 늘 성실했던 딸. 그런 딸이 이제 곧 큰 충격 앞에 서게 될 터였다. 어머니로서 그녀는 무력했다. 말 한마디면 모든 걸 막을 수도 있었지만 동시에 그 한마디가 돌이킬 수 없는 상처가 될 수도 있었다.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들 사이로 어색한 정적이 흘렀다. 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다. 할머니, 오늘은 외출 안 하세요? 영옥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오늘은 집에 있으려고 해. 왜? 어디 나가려고? 아니요. 그냥 날씨가 좋아서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예상했던 그 소리였다. 영옥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문을 열자 준호가 서 있었다. 그는 정장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작은 꽃다발을 들고 있었다.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장모님, 안녕하세요. 약속대로 왔습니다. 영옥은 말없이 문을 열어주었다. 준호는 안으로 들어섰고 곧장 식탁으로 향했다. 지연아,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지연은 남편의 말투에 뭔가 낌새를 느꼈는지 고개를 갸웃했다. 하지만 별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거실 소파로 자리를 옮겼다.
수지는 조용히 그 장면을 지켜보다가 이내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방문을 살짝 열어둔 채 그 틈 사이로 부모의 대화를 엿듣기 시작했다. 준호는 깊은 숨을 내쉬고 차분히 말했다. 지연아, 나 실수했어. 아니, 그보다 더 큰 잘못을 저질렀어. 지연의 표정이 굳었다. 무슨 소리야? 준호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천천히 고백을 시작했다. 오래전 연인, 우연한 재회, 흔들린 마음, 그리고 결혼 후에 이어진 연락. 모든 것을 말하는 데에 시간이 오래 걸렸다. 그의 목소리는 점점 떨렸고 지연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다. 그렇지만 지금은 그 사람과 모든 걸 끝냈어. 어제 어머님 앞에서 직접 전화하고 정리했어. 내가 너무 늦게 깨달았지만 이제라도 진심으로 뉘우치고 싶어. 지연은 말없이 고개를 돌렸다. 두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 눈빛은 원망과 슬픔, 실망이 뒤섞여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다. 왜 이제 와서 말해? 왜 나한테 이렇게 늦게 말해? 준호는 무릎을 꿇었다. 정말 미안해. 기회가 있다면 다시 시작하고 싶어. 용서를 구하고 싶어. 지연은 눈을 감았다. 긴 정적 끝에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용서는 내 몫이 아니야. 시간의 몫이지.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무릎 꿇은 준호를 지나쳐 방으로 들어갔다. 문은 부드럽게 닫혔지만 그 안에서 들려오는 흐느낌은 거실에까지 울려 퍼졌다. 영옥은 먼 발치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손가락을 꼬며 가만히 서 있다가 수진이 자신의 방에서 조심스레 나온 것을 알아차렸다. 수진은 말없이 영옥에게 다가왔다. 그리고 옷 속에서 조심스레 접어둔 편지 한 장을 꺼냈다. 할머니, 이거 예전에 할머니 책상 서랍에서 우연히 봤어요. 그땐 읽지 않았는데 오늘은 읽었어요. 영옥의 손에 편지가 쥐어졌다. 그녀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다. 수진아, 그건. 수진은 고개를 저었다. 저 할머니의 과거도 그냥 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지금의 할머니를 만든 이야기 중 하나겠죠. 그래서 괜찮아요. 영옥은 입술을 떨었다. 수진의 손이 자신의 손을 꼭 잡는 순간 그 따뜻한 체온이 오래된 죄책감을 녹여내는 듯 했다. 고맙다. 정말 고맙구나. 그녀는 수진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수진은 조용히 할머니의 품에 안겼다. 그 순간 영옥은 울지 않으려 애썼다. 하지만 어느새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다. 거실 저편에서는 여전히 준호가 침묵한 채 앉아 있었다. 바닥을 바라보며 무릎 위에 모은 손을 부르르 떨고 있었다. 누구도 그에게 손을 내밀진 않았지만 모두가 그를 모른 척하지도 않았다. 용서와 외면 사이의 어정쩡한 공간 속에서 그는 스스로 싸워야 했다. 그날 오후 영옥은 혼자 정원에 나갔다. 화분 옆 의자에 앉아 백합을 바라보았다. 바람이 불어왔고 흰 꽃잎 하나가 천천히 떨어졌다. 그녀는 그 조각을 주워들며 혼잣말을 했다. 그래. 사람은 누구나 한 번쯤은 미끄러지죠. 하지만 그 후에 뭘 선택하느냐가 문제인 거야. 백합잎을 손에 쥔 채 그녀는 먼 하늘을 바라보았다. 눈가에 주름이 자글자글하지만 그 안에는 고요한 단단함이 담겨 있었다. 자신도 딸도 사위도 모두 인생이라는 길 위에서 흔들리고 있다는 걸 이제는 이해할 수 있었다. 오늘 하루는 그렇게 저물어갔다. 상처는 어설프게 봉합되었고 용서는 완성되지 않았지만 시작되었다. 어떤 진심은 말보다 조용했고 어떤 고백은 침묵보다도 무거웠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는 영옥 자신의 가장 오래된 비밀을 마주하는 순간이다. 새벽 공기가 한결 차가워졌다.
영옥은 이불 속에 몸을 누인 채 천장을 바라보며 눈을 감지 못했다. 머리맡 탁자 위에 놓인 오래된 시계는 조용히 초침을 돌리고 있었고 가슴 한켠에서 오래된 기억이 둥근 고름처럼 올라오고 있었다. 지연은 여전히 말을 아끼고 있었고 준호는 자발적으로 따로 방을 쓰기 시작했다. 수지는 할머니 곁을 자주 지켰고 눈빛은 전보다 한층 더 깊어졌다. 영옥은 마음이 복잡했다. 준호의 분류는 끝이 났지만 그 과정에서 드러난 수많은 감정의 층위들은 아직 봉합되지 못한 채 남아 있었다. 그리고 이제는 자신의 차례였다. 누구보다 오래 감추고 버텨온 이야기. 시간이 그 상처를 덮었다고 믿었지만 그건 단지 덮은 채 묻어둔 것에 불과했다. 그날 오후 영옥은 수진을 데리고 동네 구멍가게를 다녀왔다. 돌아오는 길 작은 공원 벤치에 함께 앉아 가만히 앉아 있는 두 사람은 마치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동지 같았다. 수진아, 혹시 너 예전부터 나한테 뭔가 궁금했던 거 없었니?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있죠. 근데 묻지 않았어요. 할머니가 말해주실 때가 올 것 같아서요. 영옥은 미소 지었다. 손등에 닿는 햇살이 부드러웠다. 그녀는 이불처럼 따뜻한 표정으로 수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나는 내 엄마 그러니까 지연이를 낳기 전에도 아이가 있었단다. 수진의 눈이 커졌다.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감정은 복잡하게 소용돌이쳤다. 그 아이는 20살 때였어. 그땐 혼자였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단다. 아빠는 군인으로 떠나 있었고 난 혼자서 아이를 낳았어. 하지만 낳자마자 보육원에 보냈지. 그땐 사회가 달랐거든. 미혼모라는 이유로 어디에도 설 수 없었어. 수지는 무릎 위에 손을 꼭 모았다. 할머니의 고백은 놀라웠지만 그 속엔 말 못할 고통이 담겨 있다는 걸 그녀도 느낄 수 있었다. 그 아이는 지금 어디 있는지 몰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여기저기 알아봤지만 더는 흔적이 없더구나. 그게 내가 평생 안고 살아온 죄책감이었어. 영옥은 이불처럼 말의 끝을 조심스레 감쌌다. 눈가가 붉어졌지만 눈물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수지는 조용히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할머니의 손은 마른 나뭇가지 같았지만 따뜻했다. 할머니, 저 이해해요. 그리고 그 아이도 분명 이해했을 거예요. 그 말에 영옥은 고개를 숙였다. 진짜 눈물이 뺨을 타고 흐르기 시작했다. 그날 밤 지연이 조용히 어머니의 방을 찾았다. 문을 열자 이불 속에 앉아있던 어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지연아, 엄마, 나 이제 엄마한테 들을 준비가 된 것 같아. 영옥은 숨을 깊게 들이켰다. 그리고 딸의 눈을 보며 말했다. 사실은 너한테도 숨긴 게 있었단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았다.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마음을 가다듬은 듯했다. 너 태어나기 전에 내가 혼자 아이를 낳았었어. 그 아이는 지금 어딨는지도 모르겠어. 아마 살아는 있겠지. 하지만 그 아이는 날 모를 거야. 지연은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어머니의 손을 놓지 않았다. 왜 지금에서야 말씀하셨어요? 너한테 말할 용기가 없었단다. 내가 나를 원망하게 될까봐 겁이 났어. 지연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그리고 작게 하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전 엄마를 원망하지 않아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주신 것만으로도 고맙고 존경해요. 영옥은 딸의 말에 고개를 떨구었다. 가슴속에 품었던 무거운 진실이 마침내 풀려나는 순간이었다. 다음 날 아침 식탁에 모인 가족의 분위기는 어제와는 사뭇 달랐다.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은 공기가 흐르고 있었고 조심스럽지만
진심 어린 대화가 이어졌다. 수지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물었다. 아빠, 앞으로 우리 가족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준호는 잠시 말이 없었다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아빠는 당분간 이 집을 떠나 있을 거야. 엄마와도 수진이 너와도 시간을 갖고 싶어. 그리고 너희를 지키기 위해 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게. 지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여전히 상처를 회복 중이었지만 준호의 눈빛이 달라졌다는 건 느낄 수 있었다. 그날 오후 영옥은 텅 빈 정원 의자에 앉아 있었다. 손에 들린 앨범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붙어 있었고 그녀는 한 장의 사진을 꺼내 무릎에 올려놓았다. 사진 속에는 어린 시절의 지연과 그보다 먼저 사라진 아이의 발도장 한 장이 함께 붙어 있었다. 그녀는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숨긴다고 없던 일이 되는 건 아니었지. 그렇지? 바람이 스쳐 지나가며 정원 가득 낙엽을 흔들었다. 햇살이 따뜻하게 비쳤고 백합꽃 한 송이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는 듯했다. 그날 이후로 영옥은 더는 숨기지 않았다. 그녀의 진실은 가족들 사이를 조금씩 치유했고 서로 다른 상처는 서로를 이해하게 하는 씨앗이 되었다. 이불 속에서 품고 살아온 진실은 마침내 말이 되었다. 그리고 그 말은 용서와 사랑으로 받아들여졌다. 모두가 잠든 밤 이불을 덮고 나면 진짜 진심은 그 안에서 시작됩니다. 오해는 시간을 타고 진실이 되고 침묵은 누군가에겐 가장 깊은 외침이 되죠. 누군가의 상처, 누군가의 죄책감, 그리고 누군가의 용서가 만나 우리 모두의 가족이란 이름이 완성됩니다. 이불 속의 고백. 오늘 당신도 누군가에게 말하지 못한 이야기가 있나요? 듣지 못했던 마음의 소리.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남겨주실 여러분의 생각도 기다리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따뜻한 감정과 진심을 담아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하루의 따뜻한 한 줄의 이야기 함께 나누겠습니다.